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점점 야유어지고 있어서 곧 뼈만 남을 것 같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뼈만 남는 거 아닙니까? 뼈만 남을까봐 이거 마시고 있습니다. 단백질로. 네, 단백질로. 맛있습니까? 미숫가루 맛있습니다. 예, 미숫가루 아니라니까요. 미숫가루 같이 고소한 맛이에요. 맛은 그렇죠.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많이 먹습니다. 매일 먹습니다. 매일. 단백질로. 네. 많이 드십시오.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이따 가실 때 이것도 챙겨가시고. 김현우 소장님 뭐 드릴 거는 없고 네. 뭐 이런 거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걸 또. 이 출연료 대신은 아니죠? 조금 까겠습니다. 이만큼 까서 네. 뭘 다 받아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네, 저희가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단백질로. 야, 우리 PD님들 요즘 센스가 늘었어요. 네. 예. 오늘은 북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침에 뭐 난리가 났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사이렌 막 울리고. 진짜 아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제가 그 농사 하잖아요. 예, 농사 옥수수 했는데, 농사. 네. 거기 작업할 때 전투화를 가지고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투화를 하도 오랫동안 안 신으니까 이것도 삭더라고요. 그래서 밑창이 다 빠졌어요. 예? 근데 아침에 그 경보 문자를 딱 보고 뭐 대피하라면 저는 이제 그 바로 가야 되거든요. 네. 전시 상황에 직접 네, 전시 상황이면 동원령이 발령되면 어. 저는 이제 장교로 전역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장교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 기간 없습니까? 기간 지나면 뭐 안 가고 이런 정해져 있는 거긴 있는 저 기간은 있는데 어쨌든 뭐 동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나 전통 없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전통 없는데 뭐 신고 가야 되지? 야, 역시 장교는 다르구나. 장교는 나라를 생각하는 네. 생각이 다 있군요. 나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뭘 쐈다고 뭘 하고 쐈대요. 뭘 또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전문가를 급히 섭외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한테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미사일보다는 아침에 서울시가 사이렌을 왜 울렸느냐 그게 더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오늘은 이 북한 미사일 얘기 위성을 쐈다는 건지 뭘 쐈다는 건지 안심해도 될 건지. 이 얘기 좀 배워보고 2부에서는 어예진 소장님 또 다양한 외신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3,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은요. 아파트 담보대출 나날이 커지는 이자 부담. 저도 아파트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진짜 심란합니다 요즘에. 아니 정프로 아직 K뱅크 소식 못 들었나 봐. 아니 왜요? 거긴 뭐 금리를 내리기라도 한대요? 내렸지. 최저 3%대까지 내렸잖아. 그래도 금방 또 오르지 않을까요? 노우 5년간 고정금리입니다. 에? 거기가 어디라고 했죠? K뱅크 은행 최초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해당 금리는 4월 1일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여보 출근해야지. 내가 준 건강기능식품은 챙겼어? 아 맞다, 멀티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근데 뭐가 이렇게 많어. 어머 그거 다 따로 보관해서 챙겨가. 같이 두면 안 돼. 아휴, 밥 먹고 쉴 시간도 없는데 그걸 언제 다 구분하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CLC 하루 엔진. 하루에 꼭 필요한 3가지 엔진을 한 장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루 엔진으로 지키십시오. 하루 엔진. 삼진제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메가3는 EPA 플러스 DHA 함유입니다. 콜마 B&H 주식회사 음성공장에서 제조하여 삼진제약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네, 바로 모셔볼게요. 21세기 군사연구소의 유성엽 전문연구위원. 진짜 최고의 군사 전문가 아닙니까? 네.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급하게 연락.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맨날 급할 때 부탁드리고. 오늘 새벽에 하여튼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예. 위성이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그게 그냥 위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봐야 돼? 일단 될까요? 위성 발사체는 맞다라고 봐야 되고요. 맞다고 봐야 돼요. 다만 기술은 핵을 운반할 수 있는 핵미사일과 동일한 기술 기반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쏘고 사실은 미사일을 연습해 본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두 가지 목적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민수용 그 상업위성 발사체들은 사용하는 동일한 액체 연료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연료 자체가 다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등유에 해당하는 케로신이랑 거기에다가 섞었을 액체 산소를 같이 넣어서 연소를 시키는 방법이고 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 발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탱크도 냉각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이런 타입의 액체 연료들이죠. 기름 넣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그거를. 근데 반면에 북한도 그렇고 그리고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액체 연료들은 굉장히 많이들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네. 이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주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장기 보관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가능해. 무슨 네. 산화가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군용 쪽 기술에서는 그 앰플라이즈드라고 해서 예. 쉽게 얘기해서 그 주사기 쓸 때 보면은 앰플 네. 아시죠? 이렇게 딱 깨가지고 액체 쓰는 네. 거 네. 그런 것처럼 그 연료를 주입을 해놓더라도 그 탱크가 삭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1960년대에 이미 소련에서 네. 쓰기 시작했던 기술들이고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러시아의 일경용 무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많은 탄두를 한꺼번에 운반하는데 사용된 ICBM들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를 많이 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쏜 거는 고체 연료입니까? 액체 연료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관련돼서 영상이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성 영상에서도 발사체가 잡히질 않았고, 그러니까 그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상업 위성 영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그래서 일반에 뭐 공개돼 있는 발사체의 형상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액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거는 뭐 다른 이제 시설 개선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오늘 합참에서 그 발사체 일부를 지금 회수했다고 회수를 해서 예. 공개를 했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아무래도 고체보다는 액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럼 위성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뭐 미사일 군용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했던 게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이후에 보면 북한이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개발 능력이 확연하게 개선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게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 타겟팅을 해서 그렇죠. 쏘는 예, 근데 뭐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거리 뭐 지대지 탄도미사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예. 뭐 몇 종 세트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제일 좀 심각한 위협 중에 하나가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거의 러시아에서 개발한 최신형 미사일하고 형상이 거의 비슷한. 뭐 거의 동일해도 하다고 봐도 될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2019년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예. 정말 수십 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쪽도 그렇고 그리고 순항미사일 관련된 활동들도 그렇고 이런 활동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건 이쪽에서도 핵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빗맞아도 되잖아요. 엄청나게 폭발력이 크니까. 근데 정밀 유도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파괴됐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정찰 쪽 능력이 확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무인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라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위성 관련된 활동들을 시도하는 것들 이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위성 발사체가 필요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첫 번째가 있고 실제로 위성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ICBM의 다탄두 쪽 기술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예. 누리호에서 보면은 위성을 하나만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번에 한꺼번에 투입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사용하는 그 다탄두 기술들은 그 위성체를 몇 발을 투입할 수 있느냐라는 이 능력이랑 사실 그 다탄두 쪽 기술이 거의 동일해요. 그게 무슨 말?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그러니까 위성을 그 궤도에 딱 투입을 시키려면 예.
뭐 550에서 한 700km 그 사이 구간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딱 가속을 시켜서 네. 그 궤도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분리돼서 또 그렇죠. 더 가는 거고. 예, 근데 그때 여러 개의 위성을 분리를 하려면 얘를 하나를 딱 떨구고 네. 그리고 방향을 조금 틀어서 또 하나 떨구고 위성을 떨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궤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흩뿌려주는 네. 그 정확한 궤도에 넣을 수 있도록 방향을 틀고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것들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기술이 결국에는 MIRV라고 부르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다탄두 쪽 기술에서 동일한 기술이 요구가 돼요. 그럼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탄두를 여러 개 싣고 가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흩뿌리는 건가요? 필요한 위치에? 그렇죠. 정확하게 딱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탐착하는 지점에서의 정확도가 확 벌어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 자기네들이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군사용 정찰 위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찰용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은 좀 한 1톤 정도. 그리고 대형으로 넘어가면 그보다 톤 단위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위성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사이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kg 이하에 해당하는 위성들을 소형 위성이라고 통상 분류를 하는데 네. 요것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성들보다 고도가 좀 많이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얘가 센서가 아무래도 큰 것보다는 센서가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도를 일부러 낮춥니다. 그럼 멀리 못 갈 거 아닙니까? 멀리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궤도 위에서 계속 도니까 걔는 계속 도는 거예요. 예. 다만 550km 한 요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공기가 있어요. 정말 미세하지만 예, 공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500km대하고 600km대 사이에 뭐 거리는 한 100km밖에 고도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사이에서는 미세하게 공기가 있고 공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위성이 보통 한 600이나 700km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얘들이 설계 수명이 한 3년에서 5년으로 해서 설계 수명을 투입해서 넣더라도 네. 길게 가면 10년도 쓰거든요. 네, 그런데 반에서 550km, 뭐 500km 이런 식으로 고도를 낮춰서 떨구게 되면 예. 그 공기 저항 때문에 한 2년 정도 수명이 좀 짧아지고.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더 위로 올리는 게 좋은 거네요. 어쨌든. 근데 위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장비의 성능도 좋아져야 되니까 네. 기술적인 한계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위성을 선택한 부분이 첫 번째는 있고 그리고 소형 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량에 대한 평가들이 뭐 오늘 국정원 인용보도 나온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300kg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럼 뭐 이제 가벼운 거예요? 좀 가벼운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kg이 소형 위성의 기준이고 보통 초소형 위성의 기준이 한 100kg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을 선택을 한 건데 예. 이게 또 애매하게 미사일의 탄두 중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라는 게 탄두를 소형화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의 기술이 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겠지만 네. 뭐 한 300에서 500kg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느 범위에 맞춰놓고 자기네가 필요한 이 폭발력을 핵탄두를 딱 맞추면 거기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 실패를 했으니까 네. 뭐 몇 대의 위성이 들어갔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다음번 활동 때 뭐 2대나 3대가 한꺼번에 딱 투입이 됐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에 가할 수 있는 ICBM 위협의 수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다탄두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네. 그 미사일이면은 500km 이상의 상공과 600km 이쪽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이번이 위성 발사체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ICB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궤적을 달리 사용을 하고요. 조금 더 포물선이 위로 이렇게 하도록 설계가 되고 네. 반면에 위성 같은 경우에는 궤도로 500이 됐든 600이 됐든 700이 됐든 계속 내가 보니까. 원하는 그 고도에 딱 맞춰서 속도를 초속 7점 몇 킬로인가 이상을 달성을 해야지 궤도에서 이렇게 계속 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속도를 맞출 때까지 가속을 딱 한 다음에 딱 떨궈주는 거죠. 그러면요, 위원님. 이번에 하여튼 북한이 우린 실패했어. 이렇게 금방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무슨 근데 ICBM 이렇게 뭐 일본 쪽으로 동해 바다 쪽으로도 이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뭐 여러 번 해서 뭐 우린 성공했네 이런 발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실패는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고 빨리 발표한 것도 되게 이례적이고 하자마자 미안해 한 우리 시간 실패했어. 반, 2시간 만에. 그것도 이례적이고 실패했다는 게 실패한 걸 인정한 거는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와서 약간 그쪽도 분위기가 약간은 서구화가 됐어요. 조금 유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 위성 발사 때도 사실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때도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형태의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정을 하고 들어온 부분, 이 부분은 뭐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빨리 인정한 거는 뭐 만약에 성공했으면요. 이걸 이제 이번에 가다가 서해로 가다가 그냥 중간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원래대로 잘 가서 성공해서 쭉 멀리까지 갔다. 뭐 아니면 위성을 이렇게 딱 떨어뜨렸겠죠.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그랬으면 야 이게 북한이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 미사일 발사 사례들하고 위성 발사 사례들이 좀 달리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는 통상적인 미사일 활동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쏴서 보통은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 어딘가에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많이 취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동쪽으로 날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동쪽으로 그리고 동해 쪽으로 떨어지고 그건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걸 관측하기가 좀 편해서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아 왜요? 그 그냥 바다로 쏘면 그 바다로 남쪽 위성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위성은 결국 이렇게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는데 그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위성을 투입하기 좋은 궤도가 있어요. 근데 그 궤도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극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돌도록 이렇게 북극에서 남극 쪽 그렇죠, 방향으로 그렇죠. 세로로 계속 그렇게 돌도록 설계해서 쏠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 방향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발사체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이쯤 되면 저쪽에서도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반면에 서쪽 지역에서 동쪽 지역으로 내륙을 관통해서 쏘는 형태면 내륙을 거쳐가는 동안에도 계속 얘들은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고 관측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남쪽으로 쏘느냐 동쪽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얘가 미사일이냐 아니면 위성이냐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나요? 뭐 확실하게 구분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런 패턴을 가지겠구나 그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겠죠. 요번에는 남쪽으로 날린 그래, 남쪽으로 날렸으니까 이거 위성이면 남쪽으로 날려야 돼. 그게 말이 되는 거고요.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남쪽으로 날리려면 그 되게 좁더라고 보니까. 그 서해 끼고 그 사이 바다로 이렇게 딱 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반도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이래서 참 위성 쏘기가 힘든 위치예요. 궤도도 또 사실 좀 만들기가 참 힘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도 남쪽 지역의 끝단에다 거기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여기 하면 일본에 걸리고 일본에 걸리고 어디 걸리고 하니까 그 굉장히 좁은 페어웨이를 상대로 이렇게 그렇게 쏘는 느낌이랄까요? 기존에는 남쪽으로 이렇게 쐈던 적은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때도 위성이라고 했습니다. 위성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남쪽으로 날아오는 건 오늘같이 새벽에 경보 문자를 받아도 그냥 심적으로 조금만 안심을 해도 되는 상식으로 갖고 있어도 될까요? 하여튼 명분상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남쪽으로 오면은 제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경보가 뜨도록 이렇게 가는 그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오늘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불필요한 경보가 발령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쏠 거야 이렇게 예고를 했다면서요. 북한이 6월 초에 우리가 한번 쏠 거야. 뭐 일본에다가 예고를 했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예고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쏜 것도 아니요, 특이하고. 정확하게 그날 쏜 겁니다. 그러니까 예고한 날. 쓴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틀 전에 예. 일본에 통보를 했어요. 우리한테는 안 하고. 우리한테는 안 하고 그리고 나쁜 놈들. 일본에 뭔가 손을 뻗치는 듯한 예. 우리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지 않으려는 이런 느낌으로 어. 이걸 미리 알려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쏠 거다. 쏠 거고 낙하물이 어디 떨어질 거다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일본에. 예. 그리고 그게 일본에서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내용을 원래 IMO라고 부르는 그 기구에다가 이걸 보고를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위성 발사체를 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배가 지나가다가 낙하물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예.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줘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또 어제 통보를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일본에다가요. 네, 그리고 그 이병철이 발언으로 우린 6월 중에 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병철이 누구입니까? 이제 북한 지금 현재 직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예. 나는데 북한의 군 당국장. 김정은 측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발표 그때 이제 통보하면서 기간을 설정을 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쏠 것이다. 위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장 쏘고 싶다고 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밀렸죠. 예. 밀린 것처럼. 아. 그래서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이에 쏠 거야. 근데 그때 사서 뭐 예.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안 그렇죠. 좋으면 좀 미뤄질 수도 있어. 이런 거군요. 아. 그래서 그렇게 통보는 하는데 보통은 그 앞쪽 스케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뒤쪽 스케줄에 선택을 하기보다는 앞쪽 스케줄에서 해놓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되면 기간을 좀 확보를 해서 뒤쪽에서 쏘고. 그럼 예고한 대로 간 거군요. 정확하게 오늘부터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위험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라는 식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첫날 쏜 겁니다. 오늘부터 쏠 수 있었는데 날씨가 괜찮았네. 그러니까. 그럼 바로 쏜 거군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으면 쏘겠죠. 그러니까 굳이 오늘 괜찮은데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뤘다가는 모르는 거니까. 기상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발사를 했었을 때 천리안 위성 영상을 봤었는데 네. 네. 주변이 약간의 구름이 껴 있는데 북한 예보상으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일정들이 좀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쪽 기상이라서 아마도 비 오기 시작할 때보다 그냥 빨리 하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실패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번에는 그동안 성공한 적도 많았었는데 무슨 날씨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 부분 관련돼서는 시설 관련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시설이요? 것 같은데요. 예. 잠시만요.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발사하는 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북한의 뭐 군사 시설이라던가 위성 발사장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산팔로스라던가 그리고 미국의 CSIS 같은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위성 영상 판독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 얘네 움직이고 네. 뭐 쏠 것 같아 이렇게 네. 위성에서 보고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상업 위성이 보통 뭐 한 50cm에서 1m 정도 되는 이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판매하고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걸 민간 싱크탱크에서 그 영상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판독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예. 주기적으로 이제 언론 배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보여드릴 영상상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작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선명하네요. 서해 위성 발사장 쪽에서 관련된 활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 개선 활동을 하면서 각종 공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보였거든요. 저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것만 봐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발사되고 예. 그리고 어물리컬 타워라고 해서 여기서 이 연료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들 붙여서 해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요 시설이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체를 올려놓고는 이렇게 이동해서 발사대까지 이동시키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예. 공사 중인 거예요. 이게? 요게 지금 철골 구조물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원래는 있는 게 구조물이 없어야 되는 건데. 원래 있던 구조물을 한번 낸 예, 거죠. 예. 떼내고 새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올해 3월까지 영상에서 계속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어. 네, 그러다가 네. 여기서 지금
이게 가장 최근 영상일 텐데 예. 5월 23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 영상입니다. 예. 네. 보면은 주변에 굉장히 뭐 지저분한 이게 것들 싹 없어졌네요. 사라졌죠. 청소했네요. 깨끗하게. 네, 한번 싹 정리가 된 게 확인이 되죠. 예. 공사 완료. 네, 그러니까 공사가 끝이 났고 네.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를 해도 되는 여건이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상을 일주일 전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에 뭔가 활동들이 또 있었겠죠. 그렇겠네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아. 네, 아까 전에 옆에서 공사하던 그 무슨 그거에 그게 딱 붙은 거네요, 이미. 네네. 저거는 지금 미사일이 장착된 건 아니죠. 그런 아니죠. 상태는 있었으면 같이 보였어야죠. 보통 그런 준비는 미사일을 갖다 붙이는 준비는 뭐 며칠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쏘는 당일 갖다 붙여놓는 건가요? 뭐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언급을 못할. 하기 나름이에요. 아니죠. 기술이 좋으면 빨리 하고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그 네. 관련 CSIS 판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 그 별도의 신규 발사대 시설 공사가 계속 보였어요. 근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그러니까 이 지역 그 동일 지역 안에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시설 안에서 예. 시설 일부의 다른 지역 내에서 이 공사가 새로 진행이 된 거죠. 해안 쪽에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안 쪽에서 식별된 신규 시설인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은 액체 연료를 지원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시설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보면 이 발사장 패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어수선하죠. 공사 중. 예.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급하게 했으면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고 급하게 했으면은 고체 연료 기반의 어떤 발사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를 불과 일주일 안에 다 정리를 하고 완료하기는. 여기에서 뭔가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선 퀘션 마크가 딱 뜨는 거죠. 그럼 지금 발사한 위치도 정확하게는 특정이 안 되고 있는. 정확하게 특정은 못해도 추정은 가능하겠죠. 기존 발사장 시설을 사용했겠구나. 그 정도로. 그럼 왜 비슷한 장소에 왜 두 개나 있습니까, 저거를? 왜 두 목적이 개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사장의 목적. 네, 보면 신규 시설이 오히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아닌가라는 예. 의심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기존 시설에서 굳이 액체 연료 로켓을 여기 가지고 와서 다시 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쪽 시설은 만약에 완공되고 정리가 되게 되면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하고 위성 발사체들 이쪽 기술들을 시험하는 시험장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사장이 달라야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좀 큰 거 하나 져놓고 그러게요. 큰 것도 쏘고 작은 작은 것도 것도 쏘고 그건 안 되는 모양이죠. 뭐 그 부분까지는 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예. 동시에 쏠 것도 아니면서. 다만 액체 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탱크나 뭐 그런 그렇죠. 주변 그런 시설이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있고 만약에 고체 쪽이 이게 통상은 고체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이게 고체 연료의 그 연료라는 게 이게 사실상 폭발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액체 연료 쪽도 군사용 쪽은 이게 거의 폭발물에 가까운 물건들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쉽게 설명하면 연탄을 쌓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연탄에 금이 살짝 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 사이로 불이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면서 이상하게 발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폭발물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크랙이가 있는 형태에서 불이 잘못 붙어서 이게 뻥하고 터졌다. 그러면 발사장하고 주변 시설 전체가 날아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시험 목적의 시설이라고 하면 이거를 분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예. 요번에 그 위성 날린 거는 돈으로는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뭘 맨날 쏴.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게 그래 우리도 뭐 몇천억씩 든다고 그쵸. 그러던데. 그 과정이라든지 단순하게 그 한 기체만으로 하기에도 진짜 뭐 몇백억 단위는 훌쩍 넘어가는데 요번에 실패한 거는 또 대략 돈으로는 어느 정도를 북한이 날려먹은 건지. 한 1,000억은 날려먹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왠지? 그런 계산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자주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이 왜 한민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공돌이를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들을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저쪽에서도 어차피 고급 인력을 데려다가 좋은 양주를 주고 좋은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살림집을 내주면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한번 봐주시었다 뭐 이렇게 팻말 한번 남겨주고 사진 한번 찍어주면 일단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예, 뭐 이런 환경들은 있으니까 뭐 자체적인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고 네. 인원이 충분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 돈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정도면은 자주는 못 하겠구나. 앞으로 요번에 실패했는데 한동안은 또 그런 시험 못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그거 자체로는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네. 무슨 이번에 한 게 천리마 1호, 뭐 만경, 말리경 말리경 1호. 그러니까 특이한 게 1호잖아, 1호.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시험한 거고 이름도 천리마로 바꾼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성공을 못했으면 반드시 또 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뭐 그런 프로젝트 아닙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완전히 뭐 새로운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앞서도 제 말씀을 드렸지만 군용 기술과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필요한 군사용으로 전용하기 위한 위성 발사체 기술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엔진 중에 백두산 엔진이라고 북한이 부르는 네. 그 백두산 엔진이 엔진이요? 예. 네, 그 엔진이 원래는 구소련 시절에 개발된 SS-18이라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사용됐던 엔진이란 말이에요. 이미 있던 엔진. 예, 이미 있던 엔진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상하게 자주 보도를 하실 때 괴물 ICBM이라고 하면서 화성 17형 그러면서 이렇게 예, 말씀들을 예. 화성 하시는데 17. 예. 어떻게 보면 진정한 괴물 ICBM은 그 구소련제 원형인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두산 엔진에 해당하는 RD250이라는 엔진 3개가 들어가 있고 네. 예. 이 엔진 하나에 각종 뭐 펌프라든가 이런 게 붙으면서 노즐이 2개예요. 예. 그래서 이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이 노즐이 6개인 구조의 대형 ICBM이란 말이에요. 그 출력이 센 거죠. 아주 센 거죠. 어. 예, 그게 일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을 처음에 입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노즐 2개 중에 하나를 뗐어요. 왜요? 떼고 하나만 달고 화성 12형이라는 걸 먼저 만들었어요. 좀 경량화를 시킨 거예요, 일종의. 네, 작은 아. 것부터 먼저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2개를 붙여서 뭐 2개를 붙인 물건을 또 만들고 그리고 화성 17형에서는 이걸 4개를 그 노즐 4개가 붙어 있는 엔진 2개짜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씩 늘려가면서 실험을 조금씩. 해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즈를 점점 키우면서 지금까지 활동들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앞선 활동들에서 화성 17형하고 화성 15형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화성 17형의 1단과 화성 12형의 일단 2개를 가지고 와서 17형 1단 위에다가 15형을 올리게 되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위성 발사체에 가까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겠죠. 아, 그러니까 밑에는 좀 더 많이 붙인 출력이 거, 좋은. 그렇죠. 위에는 좀 작게 붙인 거. 경량화된 네, 거. 네. 아.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이게 바로 붙을 수 있는 물건이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렇게 저도 이론적으로 그냥 쌓기만 네, 하면 되겠죠. 쌓기만 뚜껑도 한다고.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화성 17형에서 사실은 이러다가 실패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식이었냐면 본인들이 군사 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 고도하고 거리가 굉장히 이상한 발사체를 한 2번 정도 쐈거든요. 네. 뭐 고도 한 500에서 550km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형태로. 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새로 만들고 있는 화성 17형의 1단이 아닐까라고들 다들 의심을 좀 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붙으니까 2단 올리고 바로 쏘겠다고 해서 딱 쐈는데 그것도 이제 평양 주변에 쏜 거예요. 네. 실패했죠. 근데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한테도 좀 데미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절치부심해서 또 들고 와서 또 쏘고 또 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러고 또 실패를 하다가 성공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딱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화성 17형 성공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2단짜리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2단의 구성이 좀 추력이 조금 약할 거예요. 저조한.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물건이고 그리고
이거를 위성 발사체용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그 궤도에 투입하기 위한 뭐 연소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발사체를 어떻게 올리고 그 위에다가 어떤 구성을 올리고 할 거냐에 따라 페이로드도 다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틀림없이 뭐 길이를 건드렸든 연소 네. 그 형상 자체를 좀 바꾸는 이런 예.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과정에서 또 다시 화성 17형을 만들 때 같은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긴 거겠죠. 그래서 그 이충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말씀이 2단 쪽이 진공 상태에서 연소를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2단의 형상이 바뀌고 이렇게 됐을 때 요 조건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2단 쪽에서 지금 북한 발표 내용을 봐도 2단이 불도 못 붙이고 끝난 것 같다. 이번에 실패한 게 네, 그런 식의 언급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2단이 연소에 아예 그냥 그 연소 자체를 못 하고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이 그 연소 초기 단계에서 뭔가 실패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이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단이 어느 정도 위 궤도에 올라가서 2단이 분리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2단에서 실패를 한 걸로 보인다. 보통 2단만 있으면 ICBM이 되는 건가요? 2단형도 있고 3단형도 있습니다. 3단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할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실패한 거는 앞으로 북한이 이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실패했어도 야 그래도 얘네는 여기까지는 왔네. 그 기술이 그럼- 1단으로 거기까지 쌓아 올리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핵심인지 평가를 해야 제가 됩니까?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냥 시간의 문제일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그러니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북한은 제가 봤을 땐 이제 갖추고 가지고 있는 있다. 상태고요. 예. 다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필요한 뭐 각종 시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보단 부족할 수 있는데 예. 시험 시설 부족하면 한 번 더 써보지라고 생각하고 써버리는 게 김정은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사일 어떤 한 종류를 개발할 때 실패하는 사례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여요. 끝까지 해요. 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비용과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예. 가는 겁니다. 그래요. 좋네. 그럼 계속 사이렌 울리는 거야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저 아침에 일어나서 예. 네이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 아무것도 안 돼서 KBS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KBS에서는 이제 앵커분이 나와서 본인도 당황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시 보기 하시면 이분이 브리핑을 하면서 손을 떨고 있어요. 그게 정말요? 본인도 깜짝 놀라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 뉴스를 보면서 뭐야 미사일을 날려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타격하는 건 아니겠네라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예. 사실 용도 자체가 북한에서 우리나라 지대지로 하는 그런 용도 자체는 아니잖아요.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에요. 그 아니라고 참 단정할 얘기한 게 수도 제가 방금 말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렇게 전용이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못된 마음을 먹고 네. 발사장에서 네. 남쪽 방향 그 화성 15형이나 17형이나 뭐 단거리 발사체나 이런 것들을 위성 발사장에 들고 가서 네. 거기서 우리 방향으로 쐈다라고 치면 예. 충분히 그건 위협이 될 수 있죠. 근데 다만 네. 제가 오늘 경보에 대해서는 참 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가 네. 있는 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오늘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작년인가 그 SA5가 동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가서 경보 떠서 난리가 난 적이 예. 한번 있었죠. 예. 그거는 정말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때하고는 거였고 어떤 차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경우도 사실은 백령도 방면에 경보가 울린 내용은 네. 그건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쪽 방향이니까. 예, 그쪽 방향이니까 만약에 고도를 높이다가 갑자기 고도를 얘들이 변경해서 훅 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방향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그제서야 경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일단 그쪽 방향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경보를 무조건 때리고 네. 그리고 뭐 민방위 쪽에서 그 관련된 조치들을 하는 게 맞긴 한데 네.
다만 서울 방향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거는 경보를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예, 그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군생활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냥 좀 더 편안하게 그냥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봉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경보로 국민 긴장감만 여러분들의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보 발령 정도가 아니라 노약자와 누구를 먼저 대피시키라는 문구까지 써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더 그건 빼고 셋이서 아마 준비된 셋이서 문구였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 그 경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는데 이게 그러면 원래 이제 북한이 예고했던 기간이 6월 11일까지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요 남은 11일 한 1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요때 또 쏘아 올릴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그거 이번에 어떻게 조금 보세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물론 발사체가 따로 준비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예비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예. 나는 이것만 바꿔서 할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면 이것만 바꿔서 할 거야라고 준비돼 있는 상태라면 가능하겠죠. 예. 근데 그렇게 실패에 대한 확신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럴 거면 안 쐈어요. 네, 실패에 대한 확신을 했다라고 하기에 염려와 확신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아.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일정을 굉장히 좀 쫓기는 느낌.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누리호가 우리 쪽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체제 경쟁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있었겠죠. 예.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은 군사위성 관련돼서 빨리 쏘라고 그 김정은이 계속 푸시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가서 진행 상황 계속 체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쫓기다 보면 다들 이제 서로 손발 안 맞고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바다에 떨어진 걸 회수를 좀 일부 해왔다고 들었는데 그것만 보면 이게 뭐 다가 아니고 이제 일부 부품들 조금씩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은 야 얘네는 기술이 뭐고 실패는 왜 그랬고 이렇게 다 나옵니까? 무슨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네. 얘기해 주는 건 이거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그 범죄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니네 잡힌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이렇게 하고 수사 기법 이러니까 네. 이 기법 알고 있으면 니네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네. 이렇게 뭐 그걸 건져서 어떻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힌트만 좀 그냥 무엇이든 이렇게 건져내게 되면 예 분명히 단서는 나옵니다. 단서가 나와요. 네, 어떤 단서든 분명히 나오고 그걸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겠죠. 예. 네,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자료들을 잘 검증해 주실 것이라고 뭐 군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을 믿고 있습니다. 주로 뭘 보니까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구조로 얘네가 미사일을 만들고 있구나 그게 최대 관심사예요. 뭘 주로 봅니까? 예를 들면 봐야 될 건 많죠. 네. 모든 걸 다 봐야죠. 모든 걸 다 네, 봅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지금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 다 봐야죠. 다 봐야 돼요. 네. 뭐 많이 건지면 많이 건질수록 정보가 많아지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실패한 2단 위에 그 윗단에 있는 그걸 뭘 좀 걷어왔어. 들을 통으로 다 건진다던가 예. 이렇게 되면은 아주 해피하겠죠. 그거는 지금 뭐 추락하거나 그런 것 자체도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떨어진 오늘 보면 합참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일본 방위성 쪽도 그렇고 예. 어느 지역에 어떻게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아마 낙하할 때 어느 정도 어, 대략적인 지점에 대한 판단들은 다들 하고 있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대단해요. 그게 네. 그 상공까지 올라가지고 어디 지점에 떨어질 거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예산입니다. 다, 그렇게 다 써주신 세금과 예산 덕입니다. 잘 쓰이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야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겠네요. 네. 이 문제는 중요한 좀 문제이기도 하고 나중에 좀 심각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예. MIRV 쪽 기술을 이제 다탄도 쪽 기술에서 딱 2개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궤도에 투입해 줄 수 올리는, 있느냐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랑 다른 하나는
재진입체가 제대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느냐. 재진입체요. 예, 그러니까 탄두가 딱 분리돼서 떨어져서 이렇게 대기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공력 과열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거든요. 예. 네. 그게 핵폭탄이 기폭이 되는 그 순간까지 잘 버티고 내려올 수 있느냐가 정말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런 기술도 중요하군요.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그 두 개가 만약에 완성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을 기습 공격을 먼저 한다라고 쳤을 때 예. 이걸 미국이 반드시 방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생겨버리는 문제라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느냐, 이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가거든요. 아니 네. 근데 뭐 무슨 예전에 스타워 무슨 뭐지? 하여튼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이렇게 날라오는 거 공중에서 뭐 이렇게 MD라고 해서요. 예. 그게 미사일 그렇게 디펜스로 되는 거 그 아닌가요? 고도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부분들은 있는데요. 예. ICB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 속도가 엄청나게 높고 빠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요격체도 엄청나게 크고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ICBM을 전용해서 사실은 그 요격체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 수 있는 요격체의 수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발이 날아올 때 요격체 하나로 이걸 요격할 수 있느냐? 이거는 100%잖아요. 네. 1대1로 맞추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어는 늘 보면은 변수가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유리하고 방어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모든 면에서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GBI라고 부르는 그라운드 베이스 인터셉터라고 얘기하는 그 요격체가 있거든요. 예. 네. 이거의 수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 역량에 이제 못 미칠 시점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GBI 수를 늘리면 되느냐?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를 맞춰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체계가 100% 요격할 수 있는 95%라고 해도 그럼 100발 중에 5발은 뚫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 5발을 용인할 수 있나요? 그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인데 5발 네, 한 발만 물론 떨어도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북한이 이렇게 그냥 지도상에서 지워질 거라는 건 확실한데 예.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의 문제고 예. 있느냐, 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있느냐에 또 다른 해당하는 문제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2019년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밀 유도 무기들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전술핵에 대한 언급이 북한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기네들 전술핵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얘들이 먼저 한국을 상대로 핵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미국이 개입을 하려고 하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반격한다. 그러면 과연 이때 미국이 확장 억제의 약속을 지켜줄 것인가? 근데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터키 사례도 그렇고 예. 미국은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다탄두, 그러니까 위성을 여러 개 넣는 게 결국은 다탄두하고 비슷한 원리라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어 시스템을 할 때 하나의 ICBM이 날아갔다가 이제 탄두가 여러 개 나가면 방어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매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실제 거기에서 핵탄두는 한 발뿐인데 예. 나머지 수십 발의 그 디코이들을 기만체들을 거기다 놓고 같이 뿌려버리면 문제 심각해지죠. 예. 야. 가지고 있는 그 네. ICBM 요격용 방어용 MD라고 예. 하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건 예. ICBM과 일단 핵과 ICBM 일단 가지고 나면 예.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나라를 침공한 사례가 있냐를 보면 없어요. 되게 불편한 내용이네요. 그러네. 그게 그러니까 심각한 내용이군요.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예. 이 위협의 수준이라는 게 그냥 무던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위협의 수준을 평가할 때는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과잉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예. 그렇다고 이걸 뭐 무작정 저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요.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네. 확실한 건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매우 위험해졌고 예.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실전에서 써도 될 정도의 예. 수준으로 북한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월상에서 연료봉 빼면 되죠. 딱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탄도 중량 큰 뭐 탄도미사일 이런 거 우리도? 우리 백날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아. 그냥 핵투발할 수 있는 수단만 딱 있고 우리도 그다음에 있다? 탄도만 핵만 딱 있으면 서로 공표 균형이 딱 맞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서로 못 건드려요. 얼마나 행복해요. 서로 전쟁 안 한다는데. 그렇죠. 이게 되게 그러네요. 아이러니하네요. 어. 핵을 갖고 있으면 전쟁을 안 한다.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네. 아. 참 재미라고 하면 안 되겠네. 심각한 얘기네요. 흥미롭기는 한데 어. 듣고 나니까 좀 무섭고. 그러네요. 관심을 계속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또 북한이 하여튼 또 언제 미사일 또 쏠지 모르니까 또 하면 또 모시겠습니다. 21세기 군사연구소의 유성엽 전문연구위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